얼마 전 해군 부산 작전기지에 한 척의 전투함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죠. 지난 2022년 7월 진수된 정조대왕함은 2년 4개월에 걸친 기나긴 테스트를 거쳐 마침내 해군에 인수되었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려온 해군은 인수 즉시 정조대왕함을 취역시켰고요. 이제 곧바로 정조대왕함은 우리나라 해군력의 중추가 되는 가장 강력한 전투함으로 작전에서 활약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조대왕함의 능력이 해군에 더해진 것을 기다려온 만큼 그 인도식과 취역식은 매우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심지어 인도식 행사에서는 함장이 마이크를 잡자 배를 건조하던 엔지니어들이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일각에선 진수부터 인도까지 그렇게나 긴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역시 정조대왕함의 취역을 기다려왔기에 나왔을 만한 반응인데 내심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도중 찍힌 사진 몇 장에서 그 이유로 짐작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이 아직 어떤 전투함에서도 제대로 전력화가 되지 않은 신무기를 정조대왕함에 실험적으로 탑재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방사는 특유의 빠른 납품 능력이 최고의 무기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왠지 요새는 점점 예외가 생기는 것 같죠.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는 납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고 정조대왕함은 진수까지 맞춰놓고도 해군 인도의 평균 이상으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호주 사업의 경우 국내 방산업체들이 서로 싸우던 특수한 상황이라 그렇다고 쳐도 정조대왕함은 어째서 인도가 늘어졌는지 잘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선 배를 물에다 일단 띄워놓고 내부 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는 의혹에 불과할 뿐 공사가 그 정도까지 지연됐다면 지금의 2년 4개월이라는 테스트 기간도 맞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보통은 1년에서 2년 사이에 테스트 기간만을 거쳐 군에 인도되기 마련이라 약 반년 이상이 더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죠. 이에 대해서는 원래 설계에 없던 추가적인 장비를 실험한다는 정도의 소문밖에는 들려오지 않고 있었는데요. 최근 어쩌면 테스트 기간이 길어진 원인일 수도 있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구축함의 주역 무장인 미사일과 그걸 발사하기 위한 설비인 미사일 수직 발사관 VLS라고도 불리는데요. 그게 대부분 몰려있는 함교 앞쪽이 아니라 함교 뒤쪽에 처음 보는 형상의 VLS가 사슬 탑재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KVLS-2로 현재 한국이 개발 중에 있는 신형 국산 수직 발사관 시스템입니다. 정조대왕함은 원래 처음부터 이 KVLS-2를 탑재할 예정은 아니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의 완공 시기가 KVLS-2의 개발 완료 시기보다 빨랐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올 무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일단은 다른 VLS를 달고 취역한 뒤 개량을 통해 KVLS-2를 탑재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사진에선 테스트 운용 시점에 이미 KVLS-2를 사슬이나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총 88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는 112기를 탑재한 중국 구축함이나 96기를 탑재한 일본 구축함에 비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사용하는 KVLS-2 발사관은 기존 KVLS-1이나 믹41 VLS와는 궤를 달리합니다. 이 발사관은 강력한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대신 공간을 더 차지하기 때문에 수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많은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있지만 시스템 통합 수준에서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떨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직 발사관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닌 애매한 수량이 되어버렸죠. 반면 정조대왕함은 뛰어난 레이더 성능과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데 거기에 고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 KVLS-2까지 탑재하고 있어 수직 발사관의 수량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KVLS-2는 기존 대비 면적 180%, 길이 135%, 적재량 185%, 화염 처리 능력 135%가 개선되는데요. 기존의 KVLS 같은 경우 서방 전체에서 널리 쓰이는 미국산 마크 41 VLS와 정확히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처음에는 미국산 VLS밖에 쓸 수 없었고 후에 KVLS가 개발됨에 따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교체를 해나가려면
규격이 동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VLS의 경우 마크 41은 물론 미국이 만든 더 용량이 큰 마크 57 VLS와도 규격이 전혀 다릅니다. 앞선 개발 경험을 토대로 자신감을 얻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국제 표준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규격을 만들기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용량이야말로 그렇게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낼 필요성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고장 미국 VLS 수준의 화력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KVLS에서 늘어나는 용량은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의 증가량이라 개발 소식을 듣고 어지간한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대체 여기다 무슨 미사일을 넣어 쏠 생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한 가지 예상은 전작인 KVLS가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1셀에 4개까지 넣어 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미사일을 넣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것 또한 더 큰 미사일을 사연장으로 발사할 것이라는 예상과 기존의 미사일은 4개 이상 집어넣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엄청난 용량에 부합하는 초대형 미사일을 단독으로 집어넣어 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특히 정조대왕함에는 방어용 요격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공격용 함대지탄도 미사일이 들어갈 예정이라서 높은 확률로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함대지탄도 미사일은 중국의 영호5형 구축함과 이국의 주말 특급 구축함만이 가진 공격 능력으로 현재 지구상에서 해상 전력으로 가장 불똥 튀기게 경쟁하는 두 나라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매우 공격적인 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 들어갈 미사일 역시 이미 준비를 마쳤는데요. 바로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에 SLBM으로 탑재되는 현무4E입니다.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두 중량 1톤 이상으로 이걸 이지스 구축함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사실 다른 나라였다면 꽤나 반발받을 법도 한 결정입니다. 현무 시리즈의 운용이 시작된다면 현무사보다 더 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현무5나 추후 개발될 현무6도 적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KVLSE는 이러한 탄두, 미사일 운용 외에도 널널한 용량을 바탕으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급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역시 탑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대왕함의 경우 현재 예상보다 빨리 4세대 KVLSE를 탑재했지만 점차 그 수량을 늘려서 24세대까지 확보하게 될 예정입니다. 총 88셀 중 24세대가 공격용으로 쓰이게 된다는 의미로 한국이 어떤 신념으로 이 구축함을 만들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정조대왕함조차도 앞으로 개발될 무기의 실험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아예 그저 미사일 발사만을 위해 존재하는 VLS 100셀짜리 전투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널 10이라고 불리는 개념의 무기로 한국 사업명은 합동화력함이죠. 아스널 10의 개념 자체는 이미 한참 전에 등장했으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와 이동하는 거대한 표적이 된다는 문제로 인해 누구도 개발하지 않는 상상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이국조차 아스널 10을 제대로 만들어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개발을 접었을 정도인데요. 이걸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선 자체적으로 전투함과 미사일과 VLS를 전부 만들 수 있는 방산기술력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런 어마어마한 전략 병기를 독자 개발할 수 없게 되니까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전장은 누가 적이 되더라도 넓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그 어디를 상대하더라도 작디작은 한반도의 근처에 다닥다닥 붙은 이웃 국가들이죠. 게다가 국토의 사이즈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미사일 사거리는 충분히 깁니다. 그래서 한국의 합동화력함은 움직이는 표적이 될 일이 없습니다. 애초에 움직이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과 연안의 가장 강력한 방공망에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적성국의 거의 전역으로 미사일을 날려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현재 계획상 합동화력함이 한 번에 쏟아낼 수 있는 전탄 사격의 비용을 계산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발에 10억짜리 해공이 KVLS 1셀에 4발 들어가는데 이것이 총 48셀이라 총 1920억 원. 한 발에 50억가량인 현무포가 KVLSE 32셀에 들어가므로 총 1600억. 현무5 전용 VLS가 15셀 들어가는데 한 발에 100억가량으로 잡으면 총 1500억. 기립형 이연장 발사대 2기가 대략 현무5보다 2배쯤 비싼 미사일을 4발 쏜다고 하면 총 800억. 군에서 고체 연료 로켓 발사대라고 밝혀 미사일 발사용이 아니라고
변명한 발사대 한 대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미사일을 전탄 발사하면 단번에 무려 5,820억어치 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들이 보기엔 광기 그 자체일 것입니다. 전탄 발사 한 번에 5,000톤급 구축함 한 척 가격이 하늘로 날아가는 괴물 같은 폭탄 덩어리를 배랍시고 만들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보통이라면 최우선 타겟이어야 할 이 합동화력함을 다른 나라들은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침몰시킬 수도 없다는 거죠.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합동화력함은 정조대왕함을 계승하는 차세대 구축함 KDDX와 동일한 선체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정조대왕함에서 KVLS-1을 선제적으로 탑재해 실험하고 있는 것은 머자나 합동화력함을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합동화력함의 개발이 진척되기 위해선 KVLS-2의 개발이라는 대전제가 필요했는데 이번에 정조대왕함이 당당히 그 첫 선을 보이면서 덩달아 앞으로 만들어질 전투함들도 기대받는 상황. 한국이 앞으로도 이처럼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단 한 세대만의 세계적 수준의 해군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8일 이임을 한 마크 쉐이퍼 주한미군 해군 사령관은 대한민국 해군의 발전 속도와 역량이 진심으로 놀랍다며 극찬했습니다. 그는 친저부와 외저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의 손자로서 이 해군 특수전 전문가로 한국해군 사령관으로 와서 한국해군을 놀라운 발전을 직접 봤습니다. 이제 한국해군은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CNN은 대한민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꼽아 주목받았습니다. CNN은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은 가장 높은 사양과 저렴한 해군 하대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동아시아 지역 제해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이 중국 해군력에 맞설 비밀병기로 부상했다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미래군 핵심이라 불리는 새로운 해군, 무기에 대한 개발도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하나오션은 차세대 구축함을 공개해 주목받았습니다. 적레이더의 탐지대 확률을 낮춘 고도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면서 공격력과 방어력을 높인 첨단 신형함정 KDDXS입니다. 길이가 145m, 배수량 7,000덕구, 구축함 KDDXS는 스텔스의 성능을 강화해 적군이 탐지할 수 없게 만들어 유령 전함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령 전함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무엇보다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포는 포신을 포탑에 수납했다가 유사시 포탑 밖으로 꺼내서 쏘는 팝업 개념을 얻는데 한 포 뒤에는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48세를 장착한 대공, 미사일과 대전 미사일 등을 탑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드론이나 무인버터 공격을 탐지 격퇴할 레이저, 무기와 전자광학 추적 체계도 운영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저항 부족에 대응하고자 로버 기술을 적용해 승저원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정찰 또는 공격 임무를 수행할 다양한 무인 무기를 실을 예정입니다. 무인 헬기 2대와 무인 수상정 2대, 무인 잠수정 2대가 탑재되어 유형 강도가 높은 임무를 사람 대신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해상작전을 무인 장비로 수행하는 드론 항모도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무인 전력지휘 통제함을 내놓았습니다. 일가에서는 이것이 미래 해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 전력지휘 통제함은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등을 탑재하고 다니다 이를 추격시킬 수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무인 전력지휘 통제함에 탑재 가능한 전력은 수지, 이착륙형 드론 7대, 수상정 잠수정 10여 대, 헬기형 항공기 1기 등입니다. 하나오션은 약 16,000톤급으로 무인 전력지휘 통제함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형 고정익 드론 6기를 위한 전자식 항공기 발친 시스템과 강제 착함 장치를 갖춘 대형 활주로 1기를 포함한 활주로 3기를 탑재해 한국모함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해군은 이번 마덱스에서 미래해양전에 대비해 구축 중인 새로운 전투체계 네이비시 고스트가 어떻게 구현될지를 보여줬습니다. 네이비시 고스트 전투체계는 수상함과 잠수함 등 무인 전력의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함, 무인 항공기, 무인 자율 로봇,
무인 수중 자율, 기뢰 탐색체, 무인 차세대, 기뢰 제거 처리기 등 무인 전력이 총합세에 전투를 벌이는 개념입니다. 이 전투 체계를 실현하면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상륙작전이었는데 무인 수상정과 드론 편대가 돌격대로 적 해안의 소형함정을 격파하고 상륙 병력의 교두부를 확보했습니다. 여체 285 무인 전력 지휘함이 다수의 군집 유령함과 헬기형 무인 항공기를 통제하며 진입했고 마무리는 상륙 기동 헬기와 고속 상륙정 등 위인 전력이 맡았습니다. 이미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거대한 유령함대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도 이를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이 구현하는 유령함대를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확장 정책을 견제하려 하는 가운데 이 틈을 타서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4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 19대가 대만 주변에서 포착되었으며 이 중 8대가 대만의 옆 중간선을 넘어 적군 수역인 24일까지 근접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서 미국에서는 당장 미중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는 포탄을 만드는 미국의 생산력이 현저히 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해군역에서도 중국이 미친 듯이 군함을 건조하며 미국을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이 해결책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수준 높고 빠르고 가격도 싼 군함 건조 능력을 미국이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미해군 군함 조달 사업 수장이 한국조선 3사를 극비례에 방문했습니다. 미해군 산하 조직인 해군 시스템 사령부 톰 앤더스 해군제독은 한국을 찾아 한국해군 함정 프로그램 정보를 보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H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톰 앤더슨 해군제독은 미 국방부 최대 군사장비 개발과 조달을 책임지고 있기에 그를 한국에 보내 한국조선 3사를 방문해 건조 능력을 파악하게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조선소를 둘러보고 앤더슨 제독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성능을 추구한다며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해준 조선사에 감사드리고 상호 이익이 되기를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미 CNN은 미 해군 수뇌부가 미국 조선서가 중국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한국에게 미국 군함 건조를 맡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맡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소식이 한국보다 일본이 화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조선 시장을 한국과 중국이 90%를 점유하면서 싹쓸이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 군함 건조를 일본에게 맡긴다면 일본의 죽은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일본의 조선업은 몰락해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기는커녕 자국의 군함도 건조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세계 최강 해군력을 보호한 일본은 1980년대 세계 조선 산업을 이끌었지만 최근 기술자가 만 명 이하로 급감하면서 한국, 중국의 경쟁력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한국이 전 세계 발조량의 40%를 수주할 때 일본은 겨우 7.6%에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일본의 조선업은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건조한 대의 품질 또한 형편없었는데 몇 해 전부터 일본에서 건조한 컨테이너선들이 두동강이 나는 참사가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군함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 일본의 상자위대 쿠라마우이함이 한국의 컨테이너선 카리나스타와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통행간제소의 실수로 카리나스타에게 중앙선 침범을 지시했고 건너편에서 오는 쿠라마우이함과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원이 20여 명도 안 되는 상선 카리나스타는 데미지 컨트롤을 잘해서 화재 등 재난 대처를 잘했는데 일본 구축함 쿠라마함은 불에 타며 배선소 부분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쿠라마함의 내구성은 한국의 상선보다도 못했습니다. 또한 쿠라마함은 1991년에도 야만구치현 앞바다에서 소형 유조선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2009년에만 일본의 상자위대 군함 충돌 사건이 무려 9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해상자위대 군함들이 왜 충돌하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일본의 레이더 기술까지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이 요청하면 하겠다고 하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근 한국조선업의 놀라운 소식이 일본을 완전히 기죽였다고 했습니다. 지난 25일 HD현대가 사우디와 손을 잡고 선박 엔진 공장을 만들겠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날 석유약 플랜트 건설 사업인 아미라 프로젝트를 50억 달러, 한 월에 약 6조 4천억 원 규모로 수주해 역대 7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지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사우디아의 선박 엔진 공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선박 엔진 공장에서는 HD현대 중공업이 독자 개발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생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작 엔진 공장은 사우디 동부 주바이리 인근 라스알카이르 지역의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15만 제곱미터 규모로 설립되는데 이 공장을 2025년부터 본격 가동돼 연간 선박용 대형 엔진 30대, 중형 엔진 235대, 선박역 펌프 160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미 사우디 합작에 건설하는 중동 지역 최대 조선소 IMI 조선과 시너지를 기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IMI 조선소는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 건조도 추진할 예정인데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에서도 군함을 건조하며 전 세계 군함 수출 시장에서 더 큰 입지를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사우디 빈살만 왕사자는 한국을 찾아 약 20시간을 머무며 4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빈살만은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 노골적인 일본 패싱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우디 빈살만은 한국에게만 거대한 투자를 하며 일본을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값싸게 배로 건조하며 한국의 조선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조선업에서 한국이 중국을 제압하는데 사우디가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미국이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부탁하는 러브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군함 수출에서도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군함 건조와 기술력 향상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꽃게 등의 가을성 어기가 시작된 이번 달 들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방한계선 인근 등 서해 중북부 지역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출현은 하루 평균 200척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7, 8월에 비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 도시망구 서귀포항의 모습입니다. 크레인이 거대한 그물을 쉴 새 없이 끌어올립니다. 어느새 도시망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항 한편이 그물로 가득 찼습니다. 길이가 최대 1km나 되는 초대형 어구 중국 어선이 설치한 불법 범장망입니다. 해경과 남해호업관리단이 민간 어선과 함께 2호도 인근 해상에서 수거했는데요. 범장망을 고정하는 닷을 옮기는 작업은 특히 위험합니다. 하나씩 로프에 걸어 옮겨야 합니다. 수거, 처리에 드는 돈만 수억 원, 끄집어내지 않았다면 바다에 가라앉아 죽음을 부르는 초대형 닷이 되었을 겁니다. 해수부는 이렇게 수거선을 활용해 해마다 750톤 규모의 범장망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불법 어선들은 하다하다 이제는 아예 군함급 어선을 끌고 꽃게를 싹쓸이하는 최악의 만행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경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을 향해 빠르게 다가갑니다. 배를 세우라는 경고에도 어선이 속도를 줄이지 않자 해경대원들이 배로 뛰어오릅니다. 얼마 전 인천대청도 남서쪽으로 56km 떨어진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4척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2척은 430톤급 대형 어선이었고 탑승한 선원은 모두 60명이나 됐습니다. 어선에는 해경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쇠창살과 철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그물을 걸고 천천히 항해하면서 일대 물고기를 쓸어 담는 쌍끌이 방식으로 불법 조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온이 낮아지면서 까나리와 오징어, 어장이 일부 형성되고 있고 그에 따라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꽃게가 제철을 만난 요즘 중국 어선들이 하루 평균 200척이나 출몰하고 있는데 심지어 원형 어선급에 달하는 대형 어선들까지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중국 어선들이 기승을 부리자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를 동원해 중국 어선들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충남 태안의 경렬비열도 남서쪽 93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12척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역으로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순찰 중이던 해경항공대가 적어도 비행으로 어선들을 내쫓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오성훈기가 달려있는 어선 12척이 모여 있습니다. 일부 어선에서는 어망을 살피고 만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선을 발견한 해경은 곧바로 해역을 순찰 중이던 항공대를 투입하고 인근 경비함정에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투입된 순찰기는 낮은 고도로 위력 비행을 하는 한편 퇴거 명령 방송을 하며 중국 어선 12척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이번에 중국 어선들이 혼비백산달아난 건 한국이 투입한 순찰기의 저공 비행 때문이었습니다. 불법 어선들이 감지되자 우리 해경은 즉시 인근 해역을 순찰 중이던 해경사나 무한항공대의 순찰기를 긴급 투입해 저고도 위력 기동과 퇴거 방송을 했습니다. 목포해경 소속 3,000톤급 경비함은 전남 신안가 거도 북서쪽 96km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내척을 검문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바다에서 협공을 하자 불법 조업을 하려던 중국 어선 12척은 혼비백산 달아나려 했는데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무단으로 들어온 이 무허가 어선들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결과 이들어서는 조업에 따른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달 초순부터 서남해역에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 5일에는 인천 소청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한 척이 지난달 24일에도 서해상에서 어선 4척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해경은 중국의 국경전련위가 끝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 해경은 불법 중국 어선들과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납포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주 마라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붙잡혔는데요. 우리 해경 경비함 정이 납포한 불법 어선을 정밀 검색하자 망목 규정을 위반한 그물이 발견됐습니다. 투망한 그물을 걷어 확인한 결과 망목 42mm의 자로 그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한 것입니다. 한중어선 조업 조건에 따르면 유망어선은 자로 그물 망목 50mm 이하는 사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중국 어선들 중 일부는 이렇게 금지 어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 어선들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선박 자동 식별 장치는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식별해 선박 상호 간 안전하게 조우하거나 해상에서 조난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기계인데요. 중국 어선들은 이를 불법 조업을 할 때 자신들이 위치를 숨기기 위해 사전 AIS 장치를 끄고 우리 관할 해역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허가수역 외측에 바짝 붙어 조업하다 경비함이 자리를 뜬 틈을 타 쉬고 빠지는 게릴라식의 조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해경은 기본적인 어획량 축소 기재 입주력 위반, 망목 위반 등을 비롯해 올해 새롭게 추가된 조업 조건인 AIS 설치 및 상시, 작동 여부 서류상 국제 총톤수와 실제 선박과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거리 감시 시스템, 수산정보 통합 시스템 등을 활용해 중국 어선의 분포 현안과 입주력 정보를 단속해 활용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단속 전 항공 순찰을 통해 조업 분포, 특이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공유해서 단속, 시항공기와 해공 합동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합동 작전이 최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어민에 대한 단속을 약속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기 수준입니다.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는 타국 어민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심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어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참다 못한 베트남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자국 어민들이 중국의 법 집행, 당국에 의해 잔혹한 공격을 당해 구상을 당했다고 공개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일 관영 베트남 뉴스통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파라셀 군도에서 조업한 베트남 어선 한 척이 외국 선박 2척의 공격을 받아 어민이 10명이나 다쳤는데요. 구도에 따르면 외국 선박 선원들은 베트남 어선을 쫓아 올라타서 선원들을 철봉으로 때렸으며 어민 3명이 공격으로 다리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베트남의 성명은 중국 외교부가 사건을 확인한 지 하루 만에 나왔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베트남 선박이 중국의 허가 없이 파라셀 제도 주변의 역에서 불법으로 어업을 했으며 중국 당국이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현장 조치는 전문적이고 절제된 상태에서 집행됐으며
부상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베트남 측의 말은 달랐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식이 자국 어민을 때려 다치게 하고 어업 장비를 압수해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행위는 베트남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제법과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외교부는 주베트남 중국 대사관에 이번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중국 측이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해 결과를 베트남에 알려주며 비슷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베트남은 필리핀과 달리 중국 정부와 공개적 충돌을 최소화하며 물 밑에서 영유권 다툼 문제를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군사전 초기지를 확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어선에 가혹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이번 사건이 베트남 공산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 베트남 관계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짚었는데요. 파라셀 군도는 1974년 중국이 남베트남군을 섬에서 몰아낸 이래로 중국이 시효 지배 중인 곳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자국 어민들에게 가혹한 대응을 하고 사과의 말도 없자 베트남 역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함정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해양경찰청은 베트남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 양해인 도식을 거행했습니다. 베트남에 양도된 경비함정들은 지난 30여 년간 우리 서해와 제주 해역을 수호하다가 올해 초 퇴역한 100톤급 111정과 25톤급 P126정이며 부산해양경찰정비창에서 1개월간의 수리를 마치고 1만 톤급 화물선에 적재돼 베트남에 인도됐습니다. 앞으로 100톤급 경비정은 베트남에만 경비를 담당하고 25톤급 경비정은 메콩강을 비롯한 내륙수로 경비를 담당함으로써 베트남에서 새로운 해양 치안과 안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외교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한국은 경비함정 양도를 통해 베트남 현안과 내륙수로 치안 및 안전 관리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런 기여를 통해 한국 방산무기의 우수성을 알게 된 베트남 역시 한국 방산무기를 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필리핀 간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에서 한국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선박이 필리핀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그야말로 막 나가고 있어 혼쭐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필리핀에서 대한민국 조선의 양대 산맥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맞붙으며 뜨거운 라이벌 분위기를 만들어 전 세계 방산업계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지난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안 방산안보 전시회 아다스 2024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각자의 수상함과 잠수함 모형을 전시하며 필리핀 해군력 증강 사업의 최대 경쟁자로 맞섰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이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무기 전시회에서 서로 겹치는 아이템으로 세일질을 하는 모습이 낯선 광경이라 보는 이들 역시 이색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필리핀 전시회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전 세계 30개국 2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한 국가에서 2개 이상의 기업이 같은 무기 체계를 들고 나온 곳은 없었습니다. 물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서로 힘을 준 부분은 달랐는데 HD 현대중공업은 수상함에 하나오션은 잠수함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사실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필리핀과 2016년 2600톤급 호위함 2척, 2021년 3200톤급 초계함 2척, 이듬해 2400톤급 원외경비함 6척 등 10척의 수상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조기 인도된 첫 호위함 호세리자람이 2020년 하와이에서 열린 림팩 훈련에 참여의 성능을 인정받으면서 후속 계약을 연달아 이뤄낸 것입니다. 여기에 HD 현대중공업에서 처음으로 필리핀과 수출한 함정에 대한 MRO 사업을 계약했고 함정 수출에서는 최초로 현재 진행 중인 필리핀 함정 건조에 자국 근로자를 참여시키면서 상호 신뢰를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를 토대로 초계함 후속 사업 수주와 잠수함 사업까지도 따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에 필리핀의 수출 실적이 없는 하나오션은 자신들의 주특기인
잠수함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를 두고 해양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데 잠수함은 양국의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입니다. 사실 필리핀은 아직 잠수함이 없는데 앞서 필리핀 해군 고위 관계자들은 하나오션의 잠수함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오션은 한국 해군 최신 잠수함인 장보고 세배치를 필리핀 작전 운용에 맞게 개량한 2800톤급과 1400톤급 잠수함을 주력으로 홍보했습니다. 많은 섬과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필리핀 그 내에서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강력한 자막 능력에 더해 기동성과 높은 성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은 국산화율 80% 이상인 자체 설계 역량과 함께 4300톤급 호위함을 갖추 전시의 수상함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도 깔아놓았는데요. 이렇듯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방산이 필리핀 해군 사업을 따놓은 당상이라 수주 소식을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벌써부터 이런 기류가 흐르는 건 앞서 필리핀이 한국이 건조 중인 충남급 호위함을 우선 구매하고 싶다고 제안해 왔기 때문입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필리핀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한국과 탄탄한 관계를 쌓아온 HDN 대중공업에 다시 한번 파트너가 돼줄 수 없겠냐는 제안을 해온 겁니다. 필리핀 최대 일간지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응해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46척의 원해 경비함을 도입할 예정으로 HDN 대중공업이 잠재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10척의 주문을 이행하며 필리핀과 탄탄한 관계를 쌓은 HDN 대중공업이 낙점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최근 들어 중국 해안경비대와 여러 차례 충돌하면서 추가 선박 구매를 추진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두 척만으로는 넓은 해역을 순찰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올해 들어 일본으로부터 97m 길이 다목적 대응함 5대를 샀습니다. 하지만 일본 선박으로는 역부족이었는지 결국 필리핀은 한국에게 SOS를 쳤고 자신들의 안보를 강화하는데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필리핀과 한국은 2028년까지 예정돼 있는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는데 이런 일환으로 해양경찰청과 PCG는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양국의 공고한 관계에 힘입어 새 선박을 건조할 후보로 HD 현대중공업이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번에 필리핀의 요청이 다급하게 진행된 건 최근 HD 현대중공업이 차세대 호위함을 잃으면 다음 달 우리의 군에 조기 인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도가 계획대로 완료되면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호위함인 호세리자레에 이어 또 다른 함정, 조기 인도 사례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필리핀에서 선수를 친 겁니다. 실제로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이 다음 달 해군에 정조대왕함과 충남함의 선도함을 인도하는 걸 목표로 시험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함의 기존 인도의 정일은 올해 12월로 다음 달 인도하면 납기를 한 달여 앞당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출 역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필리핀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충남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형 3600톤급 호위함으로 울산급, 인천급, 대구급에 이어 건조된 국내 최대 최고 성능의 호위함으로 꼽힙니다. 충남함은 총 6척의 울산급 배치 3의 첫 번째 함정으로 지난 2017년 전역한 1500톤급 호위함인 충남함의 한 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충남급 호위함은 대구급보다 길이는 7m, 경합의 수량은 800톤 늘어났고 생존성과 대공, 대잠,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총길이 129m, 너비 15m, 중량 3600톤, 최대 속력은 55km로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복합 센서 마스트에 탑재한 게 특징입니다. HDN 대중공업 관계자는 충남함에 대해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 방식을 적용해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전기 추진 방식으로 잠수함의 탐지 위협에서 벗어난다며 유사시에는 가스터빈 추진을 이용한 고소군항이 가능해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됐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렇듯 우리 방산업계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집대성한 고품질의 최첨단 함정을 필리핀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에서 충남함을 오매불망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건 중국 해군을 상대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서해 앞바다에 자주 출몰하던 중국 어선들이 한국의 전투함으로부터 큰 코를 다치자 최근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생선의 씨를 말리는 이른바 싹쓸이 조업으로 악명 높은 중국이 이제는 지구 반대편 남미 앞바다에 출몰해 온갖 피해를 주고 있다는데요. 대표적인 피해 국가는 아르헨티나로 대서양의 대규모 중국 선단이 출현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리지 않고 남미를 휩쓰는 중국 어선이 내년 1에서 6월까지 아르헨티나 앞바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중국 어선은 그야말로 공포와 경계의 대상인데 다름 아닌 악명 높은 싹쓸이 조업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망을 내리고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중국 어선이 휩쓸고 가면 인기 어족 자원은 시가 마를 정도로 바다는 순식간에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선단이 몰려든 곳은 사노르 해만으로부터 약 500km 떨어진 어종이 다양하고 풍부해 바다의 복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중국 선단은 이이지에 바짝 붙어 조업하고 있다지만 언제 이이지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할지 몰라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와 해군이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해안경비대 관계자는 이이지에 바짝 접근해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어림잡아 400여 척에 달한다며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급기야 한국에 러브콜을 전해와 중국 어선을 완전히 때려 잡아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는데요. 중국 어선 대한민국 해양경찰이다. 즉시 멈춰라. 주요 외신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몰아치는 파도를 뚫고 대한민국 해경이 중국 어선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가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해경은 삐용삐용 사이렌을 울리고 깃발을 흔들며 정선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본 중국 선원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며 항복했습니다. 중국 선원들은 한국 해경이 모습을 드러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내 곧 지시에 따르며 모습을 감췄는데요. 이렇듯 서해에서 중국 어선을 때려잡던 한국 해경의 무자비한 모습을 기억하고는 저항 없이 순응하는 중국 어선들의 모습에 인상 깊었던 남미에선 역시 한국이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최근 중국이 도를 지나친 모습을 자주 드러내자 참고 있던 한국이 들고 일어나 본격적으로 중국 불법 어선을 뿌리 뽑으려 이를 갈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해경은 황금어장을 지키기 위해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납포하는 등 최근에 더욱더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이달 초 새벽 허가 없이 조업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달아나는 중국 어선을 해경 고속단정이 빠르게 뒤쫓습니다. 추격 10여 분 만에 어선을 세워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불법 조업 혐의로 납포했습니다. 중국 어선이 해경 단속을 피하려고 쉬고 빠지는 수법을 쓰지만 한국형 다목적 헬기 수리온의 철통 감시로 꼼짝없이 걸려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해양경찰 헬기로 도입된 수리온은 기동헬기를 기반으로 해양 치안 유지, 수색 구조 등을 위한 다양한 첨단 임무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최대 200개의 표적을 자동 추적할 수 있는 탐색 레이더와 고성능 전기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비롯해 헬기, 선박, 위치 식별 장비, 탐색 구조, 방향탐지 등이 탑재돼 촘촘한 감시가 가능합니다. 이러는 상황에 중국 어선들도 혀를 내두르며 이제 다 끝났다고 탄식하고 있다는데요. 중국의 도넘은 행각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항모 때문에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때문에 항모 건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결함이 발견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건데요. 상황이 이러자 앞서 대한민국의 정조대왕함을 본 미국이 여기에 바로 답이 있다며 결국 중대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으로 알려진 미국 항모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면서 최근 미국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원래도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들의 문제 때문에 제때 함정을 인수하지 못해 고민이 깊었지만 이번에는 용접 문제 때문에 걱정이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워싱턴 포스터에 따르면 지난달 미 해군 함선을 건조하는 주요 조선소 중 하나인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함선에 치명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용접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이 군사 매체 USNI가 처음 보도했는데
그 후 미 의회에서 해군에게 답변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가 나간 뒤 뉴포트 뉴스 조선소를 보유한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는 일부 용접공이 특정 용접 절차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악의적인 의도는 보이지 않았으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정 조치나 장기적인 해결책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해 이 해군은 조사 결과 함정 운항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미국 조선업체들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과 해양 패권 경쟁에서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미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며 몹시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과의 해전에서 연패할 거라는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 퍼지는 등 미국이 중국의 해군 역증강에 느끼는 공포감이 최근 더 커지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미국의 조선업 개멸이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란 우려는 미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지만 이번에 미 항모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진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은 곧바로 부축함 건조를 추진할 거라며 최근 하나오션의 미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는 해당 딜이 마무리되자마자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 성장관이 해군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의 필리조선소 인수는 우리의 새로운 해양치고 비판도를 뒤집는 중요한 사건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딜이 성사된 직후 방산업계에선 하나오션이 조선소 인수를 통해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운영, MRO 시장에서 유리하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미국 내 항만을 운항하는 선박 건조를 미국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강제한 존스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부축함 건조에 바로 나서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수확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얼마 전 미 싱크탱크에서 미국이 중국 해군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한국과 같은 조선업이 강한 동맹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해군을 증강하는 가운데 미국의 해군력은 약해지고 있다면서 지금의 해상 우위를 유지하려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CSIS는 중국이 운영하는 전함이 234척으로 미 해군의 219척보다 많다면서 한국의 해군이 미국과 함께 싸우면 중국에 대한 수저 결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해군 정보국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건함 능력은 그야말로 괴물 그 자체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 최대 조선소보다 훨씬 거대한 조선소들을 수십 개나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건함 능력은 미국 대비 최소 230배 이상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렇듯 수적으로 중국에게 밀리기 시작한 미국이 결국 자국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최대한 빨리 손잡아야 한다고 SOS를 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정조대왕함을 건조한 한국의 답이 있다며 한국 조선업체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은 미국의 조선업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현재 미국보다 더 큰 함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신 함정 규모에서도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에서도 중국 조선소들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아 연간 최대 2,300척을 생산할 수 있지만 미국은 연간 최대 10척 정도만 건조할 수 있는데 작년에 중국은 약 1,700척을 수조한 대반에 미국은 5척에 그쳤습니다. 높은 인건비와 건조 역량 부족으로 중국과의 조선업 격차가 커지자 이국 내에서는 동맹국, 특히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4월 발간한 이국 해양 경쟁력 보건 방안 보고서는 동맹국과의 관계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미 해군 퇴역 장교인 브라이언 클라크는 중국이 해양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국의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다며 동맹국의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HD 현대중공업이
효율적 인력 운영, 선진적인 생산체계, 스마트 조선소 기술을 통해 공정을 최적화하고 있다고 조명했는데요.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동시에 20여 척의 선박 건조가 가능한데, 이는 미국의 작년 전체 선박 건조량인 4터부터 5척보다 4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듯 훨씬 많은 수의 선박을 동시 건조할 수 있기에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과 한국 조선사들의 협력은 이미 진행 중으로 이를 위해 올해 초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연이어 우리 조선소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델토로 장관은 최신 함정을 확인하며 별도의 협력을 요청했고, 이는 한국과 이국의 조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 MOU로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월스트리트저널은 HD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가 2030년까지 군함신조 및 MRO 부문의 매출을 3배가량 확대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이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조명했는데요. 다만 현재 미국 법령은 미국 선박은 반드시 국내에서 건조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MRO, 교육훈련, 기술적 지원 등에서만 해외 조선소와 협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HD 현대중공업은 7월 국내 최초로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을 체결해 미 함정의 MRO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건 HD 현대중공업이 오랜 함정 건조,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든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과 같은 구축함을 자신들도 보유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함대 방어체계로 평가받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정조대왕함은 한반도 해역을 넘어 세계 방산업계의 판도를 바꿀 주인공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최첨단 전투 시스템인 이지스는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어 무적의 방패라 불리는데, 이지스함 한 척으로 다수의 항공기와 전함, 미사일, 잠수함을 제압할 수 있어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통합소나체계를 장착해 적 함정과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하는 전술적 우위를 가지며 탄도미사일 요격은 물론 장거리 대잠월의 홍상어, MH의 수녀덜 시오크 해상작전 헬기 도입으로 대잠방어와 공격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른바 천조국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도 정조대왕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칼 토마스 미 7함대 사령관은 작년에 HD 현대중공업을 찾아 정조대왕함을 시찰하고는 무척이나 감탄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 기자들도 한국의 조선소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오션이 잠수함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폴란드 기자들을 대상으로 거제 조선소 방문 행사를 진행했는데, 한국 조선업의 최첨단 생산시설을 직접 목격하고는 한국이야말로 정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들은 최첨단 생산시설은 물론 대형 플랜트, 자동화된 시스템에 감탄을 쏟아냈으며 유럽 내에는 전혀 없는 최첨단 시스템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폴란드 기자들은 이번에 한국의 조선산업에 큰 감명을 받는 등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조선업에 대한 깊은 인상과 러브콜은 폴란드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퍼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열린 청문회에서 중국이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며 중국을 대비하기 위해 미 해군의 건함 능력을 대비해야 한다고 또다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번에도 캠벨 부장관은 지금은 해군이 시간으로 해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이 중요해진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 함정의 설계 및 건조 속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향후 10년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조선업 재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친 김에 우리 조선업계는 내년에 있을 미 MRO 사업을 계기로 이 함정 수주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수주하자 HD 현대중공업도 내년 MRO 시장 참여를 예고했습니다. 함정 MRO 사업은 대한민국 조선의 가장 큰 강점인 납기준 수능력과 기술력을 보여줄 기회로 꼽힌데, 이를 통해 미 해군과 신뢰관계를 구축한다면 함정 건조 분야로 사업을 충분히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해군 함정 MRO 시장만 연간 2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작년 기준 글로벌 군함 및 함정 시장 규모는 89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의 기술력을 가진 만큼 MRO 사업에서 이를 보여준다면 이 함정 수주 역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조선업계가 본격적인 오왕을 맞은 것 같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대만도 일본도 심지어 러시아도 자신들의 뜻대로 착착 진행되는 곳은 없습니다. 미국조차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군의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도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는 위협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로이드 호스틴 미 국방장관의 발언입니다. 미 국방부와 의회가 내년도 국방 예산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격 원장 건조 예산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주장을 밀어붙일 경우 해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로이드 호스틴 이 국방장관이 경고했습니다. 당초 미 국방부는 내년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2025 회계연도 버지니아급 공격 원장 한 척만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미 의회는 해군의 극심한 잠수함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잠수함 2척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호스틴 장관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호스틴은 현재 조선소의 능력으로는 잠수함 2척을 건조할 수 없다면서 합리적인 건조 일정에 따라 한 척분 예산만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미 의회를 비판했습니다. 호스틴 국방장관은 당초 계획보다 잠수함을 한 척을 더 건조할 경우 국방부는 해군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4억 달러를 삭감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차세대 항공기를 배치할 수 있는 해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미 FAXX 전투기 프로그램 예산 10억 달러 반영을 무기한 연기했고 해군이 전투기에 참고로 삼으려 했던 공군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투기 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많은 고난도의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KF-21 양산을 위해 막바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2차 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한층 안정적이고 위력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한국에게 전투기 개발에 핵심 기술 장비를 주지 않으려 했던 미국이 앞장서 한국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렸으니 함께 손을 잡자고 나서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은 대만판 KF-21과 같은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려던 계획을 접고 미국에서 전투기를 수입해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술 자립도 95%, 4.5세대 이상 성능의 신형 전투기 자체 개발이란 목표는 아무나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엔진과 레이더 개발, 그리고 주요 항공전자 장비의 통합 등 전투기 하나를 개발한다는 것은 얼마나 초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포기한 것입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려고 했던 차기 전투기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새 정권 내에서 개발비에 대한 우려가 부상하면서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지난 7월 영국 주요 언론들은 영국이 일본,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도했고 일본은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의 양산을 착착 준비하면서 필리핀에서 FA-50의 전투기 유지보수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이가 개발한 FA-50은 최근 호주 합동 공중훈련에서 수혜된 사부의 4.5세대 전투기 자스-39 그리펜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FA-50PH는 상호간 평가를 위해 실시한 도그파이트 훈련에서 태국 왕립 공군의 자스-39 그리펜에 승리했는데요. 도그파이트는 전투기 간 전투로 격추전 또는 근접전으로 불립니다. 이번 훈련에서 공중전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근접 공중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훈련을 통해 FA-50의 공중전 능력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직접 FA-50을 운용한 필리핀은 물론 FA-50 도입을 원하는 국가의 우수한 성능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FA-50은 필리핀 공군과 태국 공군의 F-16 대체 사업에서 유력한 후보 기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한국은 필리핀과 1949년 수교 이후 75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두 나라의 관계를 격상시켰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전횡이 심각해지고 부딪히는 일이 잦아지자 위협을 느낀 필리핀이 중국이라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과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최적의 군사 협력 파트너로 나아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오는 2028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9년대와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인데요. 과거의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군대 중에서도 상당히 노후화된 군대로 유명했고, 이를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3단계에 걸친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완전한 전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세 번째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필리핀 해군의 잠수함 도입과 필리핀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입니다. 한국은 이전부터 필리핀의 잠수함 전투기 도입 사업에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업체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필리핀의 예상과 작전 상황에 적합하도록 배수량 2,800톤급을 제안했고, 최대 40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희망하는 필리핀은 한국의 KF-21 블러건으로 채우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한국이 필리핀의 9년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한국 방산업체 수출 증대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전횡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은 필리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신형 함정의 건조 속도를 앞당기고 있으며, 필리핀은 한국산 함정을 통해 필리핀의 전력을 강화해 남중국해를 활보하는 중국의 군함과 해경선, 도발을 억제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까지 아직 양산도 하지 않은 KF-21을 원하는 상황이 된 것은 이국도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나날이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KF-21은 조종사가 조종기를 놔도 기체가 살아난다는 고난도의 고바듬각 비행을 선보일 정도로 안정성이 돋보였고, 2티어 등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도입한 KC-330의 공중급유를 성공하는 등 안정성 및 각종 시험 발사와 급유에까지 성공해 양산을 앞두고 나날이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투기 발전을 경계한 미국이 능동전자주사식 첨단 레이더인 A4 레이더를 비롯한 전투기 핵심 장비 4가지를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핵심 장비들을 스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A4 레이더급의 레이더를 만들게 되면 다른 나라의 레이더를 사와서 KF-21에 붙이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극구 기술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국은 핵심 장비는 물론 전투기 안에 임무 컴퓨터까지 개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이렇게 핵심 기술을 주지 않았던 것을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KF-21 개발 초기에 미국이 A4 레이더 기술부터 핵심 장비 기술을 보내줬다면 KF-21을 수출할 때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걸림돌이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KF-21 양산을 위한 한국의 준비가 놀라워서인지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아직 전력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형 전투기의 위협을 느껴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디펜스 프랑스는 양산이 시작된 한국 KF-21 보라매가 전통의 강호인 유럽 항공업체들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초도 양산에 들어가는 개발 분담금을 제외하면 KF-21의 가격은 대당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1,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라팔과 타이푼은 대당 1,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자 메타디펜스 프랑스 역시 KF-21은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가격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더구나 KF-21은 이제 막 양산에 돌입한 신규 지체로 향후 생산비 절감 요소가 반영되면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카이는 첨단 자동화 설비를 확대 도입해 생산성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런 장점들을 파악한 메타디펜스 프랑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KF-21은 검증된 기술 및 진화적 개발을 적용한 확장성까지 더해져 우수한 성능까지 보여줄 것이다. 5세대 전투기 카테고리에 완전하게 통합된 KF-21EX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 타이푼, F-15EX보다 한 발 앞서게 될 것이 명백하다. 유럽 국가들이 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까지 올라오자
미국은 차세대 헬기 기술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나토의 선택을 받은 첨단 헬기 XE 기술 이전을 모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 헬기 사업을 놓고 고인과 경쟁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이 대형 기동 헬기 수주를 위해 한국에게 기술 이전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카이와 록히드 마틴 시코르스키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23에 록히드 마틴 부스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이양서를 체결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시코르스키는 카이와 함께 한국군의 앞으로 30년 동안 높은 효용성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헬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3조 7천억 원을 들여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 헬기 수십 대를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업계에서는 킹스탈리온으로 불리는 록히드 마틴의 다목적 대형 헬기인 CH-53K와 고잉의 CH-47F 치누크 헬기가 수주를 놓고 경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지금 글로벌 방산업계의 강자로 떠오른 한국과 손을 잡은 록히드 마틴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듯 싶습니다.